1974년 대한민국 군 당국은 경기도 연천에서 수상한 지하의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당시 남북 간의 긴장은 극에 달해 있었고 북한의 기습 남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북한이 남침형 땅굴을 파고 있다는 첩보를 여러 차례 입수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해 봄 연천 지역의 민간인들이 밤마다 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어요. 군 당국은 이를 단순한 지진 활동이나 지하수의 흐름 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신고가 접수되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군은 음파 탐지기와 시추 장비를 동원해 지하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서 규칙적인 굴착음이 감지되었고 이것이 인위적인 작업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에 한국군은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탐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깊은 지하로 연결된 거대한 땅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굴 내부를 조사한 결과 이는 단순한 피난시설이나 지하시설이 아니라 북한 병사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로 만든 남침형 터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땅굴 벽에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도구들이 널려 있었고 북한군 특유의 필체로 된 작업 지시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역에서는 북한 병사들이 머물렀던 흔적까지 발견되었죠. 좁은 공간에서 쪽잠을 자고 최소한의 식량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동을 하던 그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땅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한 탈북 병사의 결정적인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소년이 북한군에 입대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끔찍한 현실을 이겨내며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저에게는 단 하나뿐인 가족, 여동생 철미가 있었죠. 어린 시절은 늘 배고팠습니다. 겨울이면 몸을 녹일 장작도 없어서 동네 골목길을 헤매며 쓰러진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시장에 나가면 옥수수 가루로 만든 강냉이 죽 냄새가 진동했지만 돈이 없어 바라만 보다가 돌아서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쥐어주셨던 작은 고구마 한 개예요. 그 작은 고구마를 동생과 반으로 나눠 먹으면서 저는 어른이 되면 철미에게 따뜻한 밥을 실컷 먹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군 입대를 통보받았어요.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 아래 강제로 징집된 것이었죠. 그때 제 나이 16살,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에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된 건 군에 가면 먹을 것이 더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입대한 첫날 산산조각이 났죠. 훈련소에 도착한 날 저와 함께 온 신병들은 곧바로 구타를 당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선임병들은 그냥 신병들을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죠. 저희에게 주어진 식사는 한 줌의 밥과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배고픔에 지쳐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선임들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고파 몰래 부식 창고로 들어가 마른 강냉이를 한 움큼 집어먹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발각되었고 저는 선임병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죠. 그날 밤 온몸이 부어오른 채 얼어붙은 군용 텐트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인가? 내가 이렇게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관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저는 더 힘든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것도 땅굴을 파는 부대였죠. 땅굴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곡괭이를 건네받고 곧바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땅을 파며 허리가 휘어질 듯했고 손바닥은 물집이 터지고 피로 덮였어요. 사실 땅굴 생활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저희는 하루에 단 2끼 각각 옥수수밥 한 공기와 소금에 절인 무채 한 줌만 배급받았죠. 식사 시간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린 병사들은 가끔 다른 이의 배급에 손을 대기도 했고 이로 인한 다툼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겨울날 한 병사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동료의 음식을 훔치다 걸려 지휘관에게 끌려간 일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수면, 환경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길이 20m, 폭 5m 정도의 좁은 동굴 같은 공간에서 바닥에 깔린 얇은 집더미 위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야 했어요.
겨울에는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여름에는 지하수가 스며나와 항상 축축한 상태였죠. 저희가 잠든 사이에도 쥐들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옷이나 신발이 쥐에게 갉아먹힌 채로 발견되곤 했어요. 위생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화장실이라고는 터널 구석에 파놓은 구덩이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없어 악취가 진동했어요. 씻을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사람당 작은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에는 그마저도 얼어버려 몇 주간 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로 인해 피부병이 만연했고, 작은 상처가 골마 심각한 감염으로 번지는 일이 흔했어요. 터널 내부의 공기는 항상 탁했습니다. 환기구가 있긴 했지만 크기가 작아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퀴퀴한 냄새와 습기, 먼지로 인해 대부분의 병사들은 만성적인 기침과 같은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땅굴기침이라고 우리끼리 부르던 그 증상은 밤이면 더 심해져 잠을 설치게 했죠. 한 달에 한두 명씩 폐렴이나 결핵으로 쓰러져 후송되는 병사들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다음은 내 차례일까라는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신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감시와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보위부원이라 불리는 비밀 감시병들이 우리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병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사들의 언행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했죠. 누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거나 체제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면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그런 병사들은 밤중에 조용히 교육을 위해 끌려가 며칠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 막사 동료였던 영철이에게 일어났어요. 작업이 끝난 어느 날 저녁, 그는 피로에 지쳐 이런 쓸데없는 일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위부원이 그를 밀고 했고, 다음날 아침 영철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침구와 소지품도 모두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아무도 그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그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침묵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병사들 간에는 간혹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작업 중 감시의 눈을 피해 속삭이는 대화들은 주로 고향 이야기나 그리운 가족들, 먹고 싶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죠. 누군가 어머니가 해주던 국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가끔은 더 위험한 주제, 특히 남한에 대한 이야기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한 선임병은 밤중에 몰래 남한 라디오를 들었다고 속삭였어요. 그는 남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선전이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 이야기는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나중에 탈출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굴 작업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원시적이었어요. 21세기에 진행되는 군사 작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주로 곡괭이와 삽으로 단단한 암석을 파내야 했고, 파낸 돌과 흙은 작은 손수레에 실어 입구 쪽으로 나르는 일을 반복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왕복하며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다 보면 허리와 무릎이 무감각해질 정도였죠. 간혹 특별히 단단한 암석층을 만나면 폭발물도 사용했지만 터널 붕괴 위험이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썼습니다. 폭발 후에는 독한 연기와 먼지가 터널 안에 가득 차 몇 시간 동안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마스크나 보호 장비 없이 그 먼지를 마시며 일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얻게 되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정확히 남쪽, 즉 남한을 향해 땅을 파도록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매일 아침 작업 전 그들은 특수 장비로 방향을 확인하고 표시했습니다.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책임자들은 가차없는 구타와 처벌을 가했죠. 이 멍청한 놈들, 남조선을 향해 파야 한다고. 일도만 틀어져도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된다.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터널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 땅굴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지하방어시설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발발 시 기습 공격을 위한 통로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남한의 방어선을 교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 땅굴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기가 탁하고 숨쉬기가 어려워 몇몇 병사들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죠. 하지만 쓰러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선임병들이 군화를 신고 가슴팍을 짓밟았어요. 한 번은 동료 병사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결국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도중 저와 동료들은 지하에서 희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파고 있던 그 땅굴이 연천 제1땅굴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직접 판 길이 결국 남한을 향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더 버티는 건 불가능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이 땅굴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요. 탈출을 결심한 것은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이 끝난 후 지휘관들이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바닥 청소를 하라는 명령을 받아 지휘관 사무실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터널 공사는 예정대로 3개월 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남쪽으로 3.8km 지점까지 이미 굴착했고 남은 구간은 약 1.2km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첫 공격대 명단은 확정됐나? 네. 총 30명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20명, 다른 부대에서 파견된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고 이름들이 하나씩 호명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어요. 김철수, 21세, 함경북도 회령 출신. 충격으로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선발대 또는 영예로운 선봉대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남한 영토로 처음 진입하여 쥐레밭을 헤쳐나가고 적의 화력을 끌어내는 역할, 사실상의 자살부대였죠.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인간 방패에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초소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운명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대로라면 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살아야 한다. 철미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탈출해야 했어요. 남한으로, 자유를 향해. 그런데 북한군 기지에서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완벽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우선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제 임무가 땅굴 파기였기 때문에 터널 내부 구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상의 지형, 경비 배치, 탈출 후 이동 경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계획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작업 중에 조금씩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며 터널의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미리 준비한 작은 나뭇가지로 중요한 지점들을 벽에 살짝 표시해두기도 했습니다. 작업 종료 후 청소 담당자로 자원해 더 오랜 시간 터널에 머물면서 숨겨진 통로와 출구를 찾았죠. 특히 환기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구멍들에 주목했어요. 일부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이것이 제 탈출 경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매 4시간마다 감시가 가장 소홀한 시간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지상경비 초소의 위치, 군견, 순찰 경로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환기구 중 하나가 숲 쪽으로 나 있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다는 점이었죠. 이 환기구는 제 탈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필요한 도구들도 조금씩 모았어요. 매일 작업 후 공구를 반납할 때 작은 삽 하나를 의도적으로 흙더미 밑에 숨겨두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늘 숫자만 대충 확인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죠. 여러 날에 걸쳐 로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도 조금씩 모았어요. 작업 중 사용하던 전선 일부를 끊어서 주머니에 숨겼고 나중에 이것들을 모두 연결해 약 15m 길이의 로프를 만들었습니다. 식량 준비도 중요했어요. 굶주림 속에서도 매일 조금씩 배급받는 옥수수빵의 일부를 몰래 말려 보관했습니다. 허기를 참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탈출 후 며칠간은 식량이 필요했죠. 5단에 꿰맨 작은 주머니에 이 말린 빵을 조금씩 모았고 물을 담을 작은 플라스틱 병도 구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지도였습니다. 땅굴에서 나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어느 날 지휘관 사무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지도를 발견했어요. 그 지도에는
땅굴의 위치와 주변 지형,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오래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밤마다 누워서 그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암기했죠. 땅굴에서 나와 북쪽으로 300m, 작은 개울을 건너 동쪽으로 2km, 그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철책선까지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함께할 동료가 있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텐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비밀이 새어나가면 즉시 체포되어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죠. 한 번은 제가 약간의 신뢰를 쌓은 동료 병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가끔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완전히 혼자여야만 한다는 것을요. 저는 재빨리 그에게 접근해 어제는 농담이었어. 미안해라고 말했고 다행히 그는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탈출 날짜는 극도로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달이 가장 어두운 초승달 시기, 그것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 좋았습니다. 또한 매월 초 지휘관들이 평양에 보고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했죠. 6월 3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그날을 달력에 표시하지도 못한 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체력도 조금씩 키워갔어요. 매일 밤 다른 병사들이 잠든 후 조용히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몸이었지만 탈출하려면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반복해서 그렸어요. 환기구를 통해 나가서 북쪽으로 300m, 그 다음 동쪽으로 2km, 그리고 남쪽 철책선까지 수백 번은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두려워 계획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발대,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던 순간을 떠올렸죠.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탈출해서 살거나 남아서 죽거나. 마침내 탈출 전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어요. 땅굴의 어둠 속에서 누워 다른 병사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죠.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 저는 온몸을 바짝 긴장시켰어요. 시간은 밤 늦은 시각, 선임들이 잠든 틈을 노렸죠. 문제는 경비병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총을 맞고 죽을 게 뻔했어요. 저는 최대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미리 준비한 삽과 작은 로프를 챙겼죠. 터널 가장자리로 가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구르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경비병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저는 숨을 참고 터널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저를 덮쳤어요. 쥐였죠. 쥐 한 마리가 제 발목을 스쳤고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병이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손전등을 켜고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끝장이다. 저는 무조건 도망쳐야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기 전에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발소리를 들은 경비병이 총을 들고 뒤쫓아왔죠. 거기 멈춰라. 총성이 터졌고 제 옆벽이 부서지며 돌 조각들이 튀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뛰어 터널 끝자락까지 갔을 때 저는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걸고 필사적으로 올라갔어요.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죠.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저는 남쪽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저는 숨이 넘어갈 듯 털떡이며 온몸을 내던져 달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속을 파고들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총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어요. 군사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저는 다시 끌려가 공개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논밭을 가로질러 몸을 숙이고 뛰었어요. 발이 빠져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기도 했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며 앞으로 나아갔죠.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두려웠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라도 보이면 다시 쫓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저는 갑자기 깊은 웅덩이에 발이 빠졌습니다. 허리까지 빠져 허우적거리는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들켰다. 심장이 얼어붙을 듯했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진흙이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들킬 것이고 몸부림치면 소리가 날 것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리자 손전등 불빛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경비병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죠. 간신히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저는 다시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장벽이었죠. 하지만 철조망을 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날카로운 철선이 빛을 받아 번뜩였고 그 너머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철조망 아래를 살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부분이 땅속으로 살짝 파묻혀 있었고 저는 그 틈을 넓히기 위해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감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몸을 간신히 밀어넣을 공간이 생겼고 저는 그곳을 통해 필사적으로 기어나갔어요. 그 순간 철조망 뒤쪽에서 강한 손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멈춰. 누구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고 외쳤어요. 저 북한군 귀순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제야 저는 탈출에 성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힘이 빠지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한국군 초소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발열과 극심한 탈진 상태로 군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깨끗한 병실과 부드러운 침대를 경험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만의 풍경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수액과 영양제가 제 몸에 주입되었고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저는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꼈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매일 찾아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정보기관이 잔인한 고문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끊임없이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제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주고 제 상태를 걱정해 주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정장 차림의 고위 정보요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김철수 씨,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 같군요. 북한에서의 탈출,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특히 땅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비록 몸은 탈출했지만 16년간 주입받은 사상과 두려움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제가 말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창문을 통해 바라본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죠. 무엇보다 생각할수록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곳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고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땅굴에 대해 모두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제 동생 철미, 언젠가 그 아이도 구할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땅굴의 구조, 깊이, 정확한 방향, 투입된 작업 인원, 공사 진행 상황, 완성 예정일까지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관들은 저희 증언을 바탕으로 정교한 지도와 모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고 A 사용지에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렇게 모인 정보는 나중에 남한 군부대가 연천 제1당구를 정확히 찾아내어 북한의 침투 계획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제게 감정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배신자가 된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점차 제가 하는 일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이었고 자유의 가치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약 3개월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저희 신원과 북한에서의 경험을 철저히 검증했죠.
매일 다른 요원들이 와서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이는 저의 진술이 일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신중함이 이해되었죠. 결국 그들은 제가 진짜 탈북자이며 스파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정착 교육 시설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약 1년간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을 위한 일종의 작은 사회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남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버스 노선 이해하기,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고 계산하는 법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복잡했어요. 특히 전자기기들은 저에게 외계 문물처럼 느껴졌죠.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켜는지도 몰라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의외로 언어 문제였어요.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외래어와 영어, 단어들이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메뉴, 테이크아웃, 이런 단어들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나올 때마다 저는 대화의 흐름을 놓치곤 했죠. 또한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서울 억양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천천히 분명하게 발음하는 화법을 사용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말끝을 흐리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일반적인 대화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나원에서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상담사들은 인내심을 갖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제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원 생활을 마친 후 정부의 지원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19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과도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수 샤워, 24시간 전기, 푹신한 침대. 처음 몇 주간은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감격해 자주 울곤 했습니다. 특히 밤에 불을 켜고 책을 읽거나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직업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기술은 남한 사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기로 했죠. 여러 옵션 중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훈련 후 저는 건설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땅굴을 파던 제 손으로 이제는 건물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것이 가끔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제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어요. 일상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둡고 좁은 땅굴 속에 갇혀 있거나 경비병들에게 쫓기는 꿈, 총소리와 함께 놀라 깨는 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한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하나원의 상담사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설명해 주었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몽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비가 심하게 내리는 밤에는 가끔 그런 꿈을 꾸곤 해요.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열악한 영양 상태와 땅굴에서의 고된 노동은 제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어요.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관절염과 척추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한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의사는 제가 남한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약 10살 정도 더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웠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이 북한과 남한에서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가능한 한 주목받지 않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남한에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네트워킹하며 때로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런 차이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제 출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면 받을 편견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으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역시 죄책감이었어요. 저는 탈출의 성공의 자유를 얻었지만 함께 일했던 수십 명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 지옥 같은 땅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꿈에 자주 나타났어요. 특히 절친했던 민호의 얼굴은 제가 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동생 철미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철미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북중 국경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증언 덕분에 남한 정부는 북한의 땅굴 침투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로 연천 제1땅굴은 발견되었고 그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죠. 저는 점차 제 경험을 더 넓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탈북민들과의 소규모 모임에서, 나중에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일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희망을 봅니다. 제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연천 제1땅굴 앞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곤 합니다. 이제는 관광지가 된 그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깊은 땅 속에서 흘린 피와 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걸었던 목숨을 건 여정, 모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땅굴 입구에 서면 때때로 그곳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회령으로 돌아가 동생 철미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미에게 약속했던 대로 따뜻한 밥을 실컷 먹이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얻은 자유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한반도에 더 이상 땅굴이 필요 없는 날, 남과 북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제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